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추가 동원하는 등 대이란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의 외교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노인 아파트에서 피살된 90세 한인 김준기 씨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 기소된 이 아파트 보안 요원이 무죄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새 주차 미터기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주차 요금의 최대 50%까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 미터기는 현금과 카드 결제 요금이 동일했지만 새 미터기로 교체 이후 카드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미국이 전략 폭격기를 추가 동원하는 등 대이란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도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의 외교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어제 이스라엘군은 핵무기 핵심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한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시설을 겨냥한 광범위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지하시설 파괴용 정밀 관통탄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도 투입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군사작전 시작 후 48에서 72시간 사이에 B-52 폭격기들이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작전 개시 후 이란의 잠수함 등 군함 17척을 격침하고 2천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중동에 배치한 병력은 5만 명 이상이며 전투기 200여 대와 항공모함 2배가 배치돼 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조는 미국이 F-35A, F-15E 전투기도 작전 지역에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세에 맞서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은 물론 영내 미군 기지와 외교 공간을 겨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위협에 따른 유가 불안이 가중되자 미국은 이날 해군의 유조선 호송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지난 며칠 동안 9,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중동에서 안전하게 귀국했다며 이 중 300명 이상은 이스라엘에서 귀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서 미국 시민을 위한 전세 항공편을 지원 중이라며 안전 상황이 허용하는 한 추가 소송 능력 확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장중한 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입니다. 한국 시간 4일 원 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9.6원 급등한 1,485.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직후인 한국 시간 0시 5분께는 달러당 1,500원을 넘겼고 장중한 때 1,506원까지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에서 5주 이상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시장의 장기 불확실성을 각인시킨 발언이라며 중동 사태가 확전 양상을 보일 경우 환율 1,500원 선은 일시적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변동성 구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장보다 4.71% 상승했으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3.33달러, 4.67% 상승한 배럴당 74.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11센트 급등했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3달러 4센트, 뉴저진 2달러 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이란산 원유 공급 중단, 중동 에너지 인프라 피격 여부에 따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6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로 올랐고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갤런당 5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웰리스 기업 데임은 최근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던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라 파인 최고 경영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으로 부과된 비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 요금을 낸 고객들을 확인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임은 지난해 4월 트럼프 관세 추가 요금 명목으로 주문당 5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약 7만 달러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일부 환급을 완료했으며 수준의 수천 건의 주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비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페너튼 버짓 모델은 2025년과 26년 초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6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뉴욕 연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전체 관세 부담의 약 90%를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합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입니다.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총 5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당은 최근 여러 주에서 시행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시작되는 배당은 약 4,900만 대 이상의 자사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차량당 평균 환급액은 약 100달러 수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주별 규정과 개인별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측은 예상보다 양호한 보험 인수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번 배당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파니 사장 겸 CEO는 뮤추얼 회사로서 주주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가치를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이 스테이트팜의 강점이라며 올해는 50억 달러 규모의 배당이란 형태로 고객 환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팜은 2025년 자동차 수리비 하락과 교통사고 빈도 감소에 따라 최근 수개월 동안 40개 주에서 평균 10%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 절감 효과는 연간 약 46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제도가 계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시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어제 연방 자금 지원 보류 결정을 막아달라며 뉴욕 MTA가 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T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먼 판사는 교통부의 뉴욕 혼잡 통행료 승인 철회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혼잡 통행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관련 법안이 뉴욕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등을 거쳐 법률로 제정됐으며 시행 전 필요한 연방 정부 승인을 거쳤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의 혼잡 통행료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개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내 첫 도입 사례입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혼잡 통행료 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를 폐지하지 않으면 뉴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고속도로 대중교통 사업 승인 및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혼잡 통행료는 폐지됐고 뉴욕은 구원받았다며 국왕 만세라 적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와 MTA는 혼잡 통행료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쳤다는 주장과 함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약 1년간 끌어왔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뉴욕시 혼잡 통행료는 교통 혼잡 시간대에 맨해튼 센트럴파크 남단 60번가 이하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승용차는 $9, 트럭은 최대 21.6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인 은행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뱅킹 정보를 빼낸 뒤에 돈을 인출하는 전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직원 사칭 사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뒤 접근하는 방식의 특징으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대상자의 계좌 정보를 파악한 뒤 은행 직원이나 고객 담당자를 사칭해 전화를 겁니다. 이후 보안 점검이나 시스템 오류 확인 등을 이유로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합니다. 이 정보를 확보 후 계좌에 접속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 앱으로 옮깁니다. 특히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된 젤, 벤모, 페이팔 등 즉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또 사기범들이 큰 금액보다 비교적 작은 금액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정도를 빼내고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한인은행들도 고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은행들은 지난 2월 마지막 주 계좌 보유 고객들에게 사기 방지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고 각 은행 웹사이트에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해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은행은 전화, 문자, 이메일로 온라인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보안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은행 공식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노인 아파트에서 피살됐던 90세 한인 김준기 씨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 기소된 이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여의 평의 끝에 용의자로 기소된 제닛 윌리엄스에게 적용된 살인과 가중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심 판사도 배심원 판결을 수용해 18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해온 윌리엄스를 석방했습니다. 은퇴 구두 수선공인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택에서 54차례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한인 간병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윌리엄스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옷이 피로 뒤덮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용의자 옷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조지아주 수사국 감정 결과 제출된 증거물에서 채취된 혈흔은 음성이나 판정 불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김씨 아파트 내부에서 윌리엄스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고 윌리엄스의 소지품에서도 김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현장 냉장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자국을 간과했고 피해자 간병인에 대한 사전 면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새 주차 미터기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주차 요금의 최대 50%까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 미터기는 현금과 카드 결제 요금이 동일했지만 새 미터기로 교체 이후 카드 결제에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주차 미터기에서 결제 방식을 현금으로 선택하면 주차 시간 15분당 25센트의 요금이 적용돼 이를 기준으로 1시간 요금은 $1입니다. 그러나 카드 결제를 선택할 경우 최소 이용 시간은 1시간부터 시작되며 요금 $1에 카드 수수료 50센트가 더해져 $1 50센트가 부과됩니다. 주차 미터기는 최대 2시간 이용 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으며 추가 현장 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또다시 50센트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이용자 입장에선 주차요금의 최소 25%에서 최대 50%를 카드 결제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펠팍타운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타운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 카드 결제 프로세싱 회사가 청구하는 수수료라면서 인근 타운의 주차 미터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웃타운인 포트리의 경우 미터 주차요금을 모바일 앱을 통해 지불하면 카드 결제당 4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만정 선생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만정 선생은 하와이 빅아일랜드 지역에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서기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여러 차례 힘을 보탠 인물입니다. 창원대는 지난해 3월 이만정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편지와 사진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받아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와이 현지에서 묘비 조사를 실시해 서운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이만정 선생의 후손 이은환 씨는 오랜 세월 잊힐 뻔했던 증조부의 헌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며 사진 한 장 속에 담긴 간절함이 오랜 세월 뒤 빛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지냈던 한인 외교관 케빈 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주 아세안 대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빈 김 전 대사 대리는 아세안 대표부 주재 미국 대표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향후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대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김 후보자는 지난 10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로 부임해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방안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했습니다. 그는 주한 대사 대리로 부임한 지 70여일 만에 다시 국무부로 복귀한 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일 연방하원 11선거구의 경계를 다시 그리도록 명령한 맨해튼 뉴욕주 법원의 결정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기존 선거구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 선거법에 간섭해선 안 된다는 소수의 의견을 냈지만 6대3으로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1월 뉴욕 민주당은 연방 하원 11선거구 경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일명 게리맨더링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선거구 재확정 소송을 제기했고 주 법원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주 법원의 판결은 무효화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단체장 협의회가 이민자 권리장전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저지 한인 단체장 협의회는 어제 최근 ICE의 단속으로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한인 상권까지 피해가 늘고 있고 특히 다음 차례는 한인이란 루머가 퍼지면서 합법 신분을 가진 한인 사이에서도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회는 이민자 권리를 안내하는 이민자 권리장전 카드를 제작해 한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카드는 지갑에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영어와 한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묵비권 행사 권리와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비가 오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